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굉장히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영상을 되게 꾸준하게 찍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치만서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니, 연말이 다가왔죠. 오늘이 12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딱 한 9일 정도? 1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이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이 있으시려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연말결산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 연말결산 영상이 뭐냐면은 올 한 해를 통틀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올해의 마무리를 하는 영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매년 연말쯤에 제가 이걸 컨텐츠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그거를 이어서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켜봤어요. 우선 저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고 4학년이에요. 그리고 저는 3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은 교환학생을 와 있어요.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1년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갔었던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정말 알찬 기억들이 들어와 있어서 다채롭고 알찼던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환학생들에게 그 교환을 했었던 해는 특별하겠지만 저한테 왜 이 교환이 특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환을 하고 있는 발렌시아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생일날에 투리아 공원에서 찍었었는데 제가 SD카드를 날려먹는 바람에 그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류블리아나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스페인에 왔었던 날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월, 2월 이때는 정신없고 힘들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으로 낯선 땅에 떨어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여행이나 이런 거는 꽤 많이 다녔었어서 유럽에 온다는 거 자체는 괜찮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 순간 너무 무서운 거야. 되게 단순하지만 마트 가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긴장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긴장의 연속이고 스페인어를 그때는 잘 못했고 이래서 정말 요만큼도 못 알아듣는 그런 나의 스페인어 실력으로 이 스페인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많이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3, 4, 5월, 6월까지 쭉 여행을 다니다가 그래서 1학기 때는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여행, 수업, 여행, 수업, 여행, 수업, 시험 이런 식으로 지냈다 보니까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봄학기에는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렌시아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바로 해변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큰 낭만이었답니다. 방학 동안에는 저는 어학원을 다녔었어요. 스페인어 어학원을 한 5주 정도 다녔었고 거기서 이제 A1에서 A2 이 정도 수준을 연습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스페인어를 안 쓴 지 꽤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A2 정도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B1을 치고 올라가는 수준 정도 갔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언어를 다시 배워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하는데요. 한국어랑 일본어는 모국어처럼 구사를 하는 편이고 영어는 모국어까지는 아니에요. 연습을 해서 노력을 해서 갈고 닦고 있는 그런 언어다. 그치만 과외하고 회화가 자유롭게 거의 모든 수준의 회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언어에 대한 그런 장벽이 많이 없었어요. 어딜 가든 특히 뭐 아시아권 이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죠. 웬만하면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아시아권 바깥으로 나와도 저는 영어가 됐었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든 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언어는 되게 쉬운 거고 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되게 크게 무너져요. 왜냐면 정말 연고도 없는 단어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이 있는데 머릿속에는 이만큼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많은 인사이트들을 가져다 줬었어요. 아 정말 내가 자만하고 있었구나. 아 정말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문법이나 의미나 이런 것만 담은 게 아니라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같은 것도 전부 담겨있는 그런 요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세상을 향한 시각을 넓히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언어를 배우는 거는 되게 즐겁고 재밌고 나의 삶을 한번 다시 어떻게 보면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요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여름이 지나가고 제가 9월 정도가 됐어요. 9월, 10월 이때 이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1학기죠. 왜냐면 여기는 학기가 가을 학기에 시작되거든요. 한국에서는 2학기지만 여기에서는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를 하면서 그 전 학기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이만큼 다녔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그 갈망은 좀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제가 방학 동안에도 꽤 여행을 다녔어서 그 이후의 학기에는 조금 더 칠, 컴다운, 발렌시아 그리고 스페인을 더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기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대상포진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타지에서 대상포진에 걸렸다 보니까 되게 마음도 힘들었지만 몸이 한 2배로 힘든 느낌이었어요. 물론 대상포진이란 병 자체가 그냥 굉장히 아픈 병인 건 맞지만 나를 간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어. 챗 GPT의 힘을 간신히 빌려서 메모장에 막 적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에요 이렇게 보여줬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짠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심지어 그것도 영어랑 스페인어랑 2 버전을 준비해가지고 쫙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보여드려도 모자랐었던 거죠. 어쨌든 나의 정보를, 나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잘 헤쳐나갔다. 타지에서 아플 때 어떻게 보험 처리하는지, 어떻게 병원 가는지 이런 거 되게 사소하면서도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 생각보다 많이 인내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각오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되도록 아프지 말자. 그리고 대상포진은 굉장히 아프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대상포진이 정말 쉽지 않은 병인 게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피곤하거나 하면은 이 왼팔 뒤쪽부터 해가지고 저린 느낌이 확 나요. 이게 신경통이다 보니까 증상이 남아있고 그럴 때마다 좀 빨리 쉬러 가야겠다 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저는 올해 스페인에 오고 나서부터 난 되게 많이 잘 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정신적으로 많이 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많이 육체적으로 쉬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것들도 없고 계속 여행하고 예쁜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온몸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야. 제발 좀 쉬어줘. 제발 좀 편집 그만해. 그래서 그런 휴식에 대한 가치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파 보니 알겠더라. 끼니를 잘 챙기자. 그리고 잘 쉬어주자. 정말 휴식은 중요하다. 그리고 11월, 그리고 12월은 뭐 저의 생일도 있었고 12월은 이제 막 과제 마감하는 시기여가지고 되게 정신없이 막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니까 저는 이제 동유럽으로 여행을 왔죠. 이곳에 온 이유도 부다페스트에 저의 친구가 2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우연하게 갔었던 모로코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이 헝가리인이었고 그들이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어서 부다페스트에 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것들을 또 느끼고 싶어서 영상을 또 열심히 그리고 일기를 또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1년을 간단하게 추려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으로 저의 1년은 지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속에서도 정말 이거는 좋다. 정말 이건 큰 배움이다 싶은 것들을 좀 추려왔거든요. 그거를 몇 가지 지금 좀 더 공유를 추가적으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이라는 게 늘 때 맞춰서 알아서 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계절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계절 과일, 계절 음식, 크리스마스, 할로윈 이런 거 별로 안 챙겼어요. 근데 그걸 왜 챙기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한 걸 즐기는 거죠. 음미하는 거. 시간은 늘 흐르지만 우리가 흐르고 있는 걸 느끼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참 사람들이 시간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가 이 계절,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거에 대한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절을 즐기는구나 하는 거를 배웠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발렌시아에 살다 보면은 발렌시아는 되게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예요. 그래서 가로수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월, 5월에는 정말 매주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똑같은 길을 걸어도 첫 주차에는 핑크색 꽃, 세 번째 주에는 노란색 꽃, 다섯 번째 주에는 보라색 꽃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래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색의 꽃이 떨어져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구나.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 2주밖에 안 지났어. 이런 거에 대한 시간 개념? 시간이 생각보다 짧구나. 시간이 생각보다 길구나. 이런 거에 대한 단위감? 이걸 느끼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계속 바뀌어주는 거에 대한 사람의 그 느낌? 이 계절을 느끼게 되는 방법이라던가 감정?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워서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아요. 도시계획할 때 이래서 식목이나 가로수 파트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브이로그를 잘 보셨으면 아실 법한 투리아 공원이 있죠. 발렌시아에는 투리아 공원이라고 되게 큰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은 원래 강이었어요. 투리아 강이었는데 이게 자꾸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도시 아래로 이 강을 이동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이 있었던 자리는 공원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발렌시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으로 가로지르는 형태의 공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서울로 따졌을 때 한강이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요. 중간으로 투리아 파크가 지납니다. 약간 도시의 엄마 같달까요? 정말 언제 가도 그 자리에 있고 언제 가도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고 그런 느낌의 공원이어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니는 레벨과는 달라요. 아래에 있어요. 왜냐면 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세상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공원에 진짜 들어간 느낌이에요. 나무의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좋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공원이 굉장히 길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컨텐츠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농구장이나 축구장 등등등 공원도 굉장히 많고 그 사이사이에 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무 밑에서 쉬는 사람들, 데크에서 쉬는 사람들, 호수부터 해서 제일 끝에는 예술과 과학도시가 있죠. 칼라트라바가 작업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이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이 투리아 공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도 이런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투리아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냥 학교 수업 끝나고 대충 샌드위치나 전날에 해놨던 떡볶이 남은 거 챙겨가지고 갑자기 친구한테 이거 갈래? 우리 피크닉 할래? 해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투리아를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갑자기 랜덤하게 친구를 불러서 그렇게 좋은 공원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 공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녹지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순수하게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 사람들한테 아부를 되게 잘 떠는 타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칭찬해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머리가 너무 예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 왜 그렇게 영혼이 없이 대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영혼 없이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 없는 대답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친구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게 고마웠으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마워 이것조차도 아부이자 미사여구였던 거예요. 특히나 유럽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실 유럽 친구들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잘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을 때 제가 반응을 되게 심심하게 하면 그들은 되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의 반응이 이러니까 너 방금 이 말 한 거 별로야? 이렇게 꼭 되묻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한테 칭찬을 진실되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상대의 칭찬을 내가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심이 담긴 칭찬 혹은 진심이 담긴 코멘트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은 아부도 필요하고 미사여구도 필요한 시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도하게 습관화가 되거나 나의 모든 대화를 그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오바를 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남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으면 오바를 줄이고 진심으로 예뻐해주면 돼요.
진심으로 느낀다라는 것과의 연장선에서 제가 또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행복의 역치가 낮을수록 사람은 행복하다. 즉 사람은 행복의 스케일이 작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루에 3번 우리가 끼니를 먹는데 그 한 번 한 번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루에 적어도 확실한 행복이 3번 찾아오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에 3번 느낀다? 그러면은 적어도 3번은 행복하다는 그 아빠의 말이 너무너무 옳은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는 밥 먹는 게 하루에 3번이나 먹는 거였지만 생각해보면 3번을 행복하게 먹으면 3번이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밥 먹는 거 하나가 행복해서 뭐해? 라고 생각했었던 저한테 작은 거에 행복하면 그 작은 게 자주 반복이 되면 나는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겠네? 라는 배움을 얻었었어요. 사소하게는 식사를 하는 것부터라던가 때로는 굉장히 조그맣고 해보이는 것들도 그냥 한번 웃어보는 거? 그냥 한번 행복해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도 행복해하고 작은 것들도 예뻐하다 보니까 순간이 로맨틱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되게 늘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비관적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밖을 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래 내가 이걸 보려고 태어났지. 그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내가 살아가지 라던가 그런 마인드로 금방 되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에 자잘한 행복감 그리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되게 많이 얻게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되게 대비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되게 바쁘고 빠르게 뭔가가 지나가고 이랬었던 한 해였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고 되게 천천히 그렇지만 빡빡히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따뜻함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되게 따뜻했던 한 해고 지금조차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근황을 궁금해해주는 친구들의 존재라던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서 유튜브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내년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나요? 저는 너무너무 알차고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따뜻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의 한 해도 그랬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결실, 가고자 했었던 목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내년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디 1월 1일 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스페인 일상은 아니겠지만 또 서울 일상도 가지고 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 감사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